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 대란은 일단 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8시간의 대치 끝에 협상을 타결한 건데 사측은 1,500명 감축안을 접고 노약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서울시에 건의한답니다. 급한 불은 껐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서울교통공사만 지하철 운영 손실이 연간 1조 원이라고 하는데 서울시나 국가가 이걸 매년 예산으로 메우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죠. 노인 무임승차 혜택도 다시 중심에 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노인이 안 타도 지하철은 움직인다. 이런 반론과 혼잡도나 운영비 역시 비용이라는 주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9월 14일 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추석 앞두고 택배나 기프티콘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거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 줄일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고요. 토스뱅크 입출금 통장 사전 접수 신청을 받았는데 사흘 만에 신청자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세난으로 실수요자들이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 청산에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이 빌라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소식까지 10분 경제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도 출근길에 커피 한 잔 주유하셨나요? 저는 주유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계를 돌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팬데믹 이후 우리 커피 시장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경제탐사에서는 BNPL, 저도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Buy Now, Pay Later, 일단 사, 나중에 갚고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약간 무서운 얘기 같기도 하는데 요게 또 요즘 시장의 트렌드라고 하네요. 어떤 얘기인지 알아볼게요. 그럼 증시 가볼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아침에 커피 한 잔 주유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시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정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정리 부탁드릴까요? 일단 미국 증시는 지난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금 인상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대부분 반납했었고요. 특히 법인세 인상 등으로 나스닥의 하락이 특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조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영향을 줬고요. 이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부진한 반면에 금융과 에너지 업종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가 지속되었는데 악착성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합권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체로 코로나 피크아웃 이슈, 그다음에 반발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다우지수가 0.76%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은 0.0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가 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얘기도 나오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던 그 시각에 뭐가 나왔었냐면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자사주 매입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왜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냐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렸을 때 보통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돈이 많이 이제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미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배당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하나도 없었죠. 네. 그거에 대한 반발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세금을 인상해야 된다,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에 나온 내용이 기존에 지금 현재 21%에서 26.5%로 올려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인 28% 미만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런 식으로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5에서 많으면 10% 정도가 다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좀 높은 편이죠? 그렇죠. 뉴욕연은이 이제 8월 소비자 기대 조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단기 그러니까 1년 전망 중간값이 기존의 4.8%에서 5.2%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3년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3.7에서 4%로 높죠. 근데 이제 이게 주되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식품, 임대료, 의료, 가스, 천연가스 이런 것들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치 자체가 2013년도 통계 집계가 됐던 시기인데 그때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주에 미셸 보우만이라는 연준 이사는 물론 로레타 메스터, 클레브레드 연은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보다도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 좀 단기적이다라고 올해 연말까지다라고 언급을 그렇죠. 해왔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지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승폭도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0.5% 내외 상승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어제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매물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또 카카오나 네이버가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네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장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70일째 확진자 수가 4자릿수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동 자제해 주시고 라고 써 있는데 이미 자제할 만큼 자제하고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함께 발휘해 보자고요. 그리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들이 이제 조금씩 눈에 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참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다는 거 요거 하나만 같이 기억하자고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3116님. 복지정책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서 노인 나이를 70세로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슈퍼 원호님,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는 기본은 무료로 하고요. 출퇴근 시간대 같은 복잡한 시간만 유료로 잠깐 돌리는 절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혜택은 유지하고 혼잡도는 줄입시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실수요자들도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같이 고민해봐야 할 시대의 숙제 같네요. 자, 추석 선물. 아마 다들 이번에도 선물만 보내고 말아야겠다. 그 좀 아쉬운 마음 가지신 분들 많을 텐데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택배 마감할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앞두고 분쟁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떤 사례들이 있고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의 문종숙 과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추석 앞두고 택배나 기프티콘 이거 사고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3년간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약 22,000건, 피해 구제는 약 770여 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한 해 택배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가 6,300여 건, 피해 구제는 약 한 200여 건이었는데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10월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 대비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비중이 약 22% 정도로 명절이 포함되지 않은 기간과 비교를 할 때 추석 연휴를 전후한 9월, 10월에는 택배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평소보다 택배가 많이 오고 가니까 사고도 많을 거다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오배송이나 지연배송 이런 사고가 많은 거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것, 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과 회송과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한 소비자가 지난해 9월, 그러니까 추석 때 자녀에게 고기랑 탕국, 나물, 전 같은 명절 음식을 박스에 넣어서 이제 택배로 배송을 했는데요. 네. 배송 중에 이 박스 바닥이 이제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음식물 대부분이 분실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택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 같은 것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이게 음식물이면은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 남은 것도 못 먹었을 텐데 좀 네, 그렇습니다. 재수 음식인데 좀 아깝네요. 그래요.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없으면은 피차 제일 좋잖아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명절 전에 택배를 이용한다. 소비자들은 어떤 걸 주의하면 될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요. 만약에 급하게 사용하실 제품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신선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연계된 택배 사업자분이나 아니면 배송지 영업점 상황을 확인하신 뒤에 주문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미 물건을 주문하신 경우에는 택배 사업자께 이제 언제 배송을 올지 확인을 좀 해보셔서 만약에 배송 지연이 예상이 된다면 배송일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운송물을 반환해 줄 것을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아니면 운송장의 배송 예정일 등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택배 표준 약관은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운송물 분실이나 훼손 지연과 관련된 택배 사업자의 책임은 택배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을 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편의점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택배 접수를 하시잖아요. 네. 네, 접수를 한 시점이 아니고 물품이 택배 사업자에게 넘어간 시점부터 택배 사업자의 책임이 발생을 하므로 만약에 물건을 이제 별도의 장소에 두실 경우에는 분실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택배 기사님이 인수한 시점부터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겠는데 네, 맞습니다. 판매자들도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택배를 보내실 때에는 운송장에 보내는 물건의 이제 종류랑 수량, 특히 이제 고가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시면은요, 택배가 분실 또는 파손이 되더라도 택배사의 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가의 물건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송장에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고가의 물건은 보니까 택배비도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네, 맞아요. 네. 그 눈 비 올 때는 상하차를 안 하고 요런 조항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분리해서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택배도 택배지만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선물 주고받는 경우도 많은데 스마트폰, 이 무상 기프티콘 관련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프티콘이 저희가 이제 돈 주고 직접 저희가 구매를 하는 일반 기프티콘이 있고요. 네. 무상 제공용 기프티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이제 SNS 등을 통해서 기업이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기프티콘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느냐면요. 이 무상 제공용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 주고 사는 일반 기프티콘에 비해서 유효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기간들을 많이 놓치세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마트 이벤트 통해 가지고 네. 제빵 프랜차이즈 기프티콘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가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장도 잘 안 되고 환불도 좀 잘 안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신 진행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방문 대신 이제 선물로 그렇죠.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택배랑 기프티콘 사용이 이제 증가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추석을 전후한 9월, 10월에는 더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택배나 기프티콘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어차피 모바일로 보내주는 건데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해주는 조항을 공정위가 좀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네, 고민 좀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거는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무상으로 좀 제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제 소비재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돈 주고 구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일종의 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달리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위가 네. 어떤 고민해 주시는지 저희가 꼼꼼하게 지켜볼게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택배 오배송이나 그 분실 파손 또 기프티콘 관련한 피해들이 혹시 발생했다 구제받으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요, 소비자 입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 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소비자 관련한 업무를 하는 데는 사실 공정위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식약처 이런 데서 하고요. 또 뭐 기술표준원 이런 데서도 하는데, 어쨌든 이 소비자 관련한 업무를 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은 소비자 종합 포털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입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69개 소비자 이제 피해 구제 기관들, 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모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 입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도메인도 되게 쉽습니다. www.consumer.go.kr인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피해 구제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을 하실 때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점들이요. 일단 택배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 대비해서 영수증이나 운송장 등 증빙 자료를 꼭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손이 됐다라고 하면 사진을 찍어두시고, 그다음에 그 파손된 물건들은 배상 완료 때까지 보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택배 사업자에게 내가 이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이벤트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돈 주고 산 거보다는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표준 여건이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신유용 상품권 표준 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원래 그 신유용 상품권 표준 여건이 적용이 되면 유효기간은 1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약관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좀 짧고 환급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만약에 이런 기프티콘이 많다라고 하면 공짜로 받은 것부터 먼저 쓰시기를 네,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네, 과장님, 가능하면 유효기간하고 환불 규정도 좀 고쳐주세요. 네, 검토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안전정보과 문종숙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하나군님, 아까 아마 그 택배 관련 분쟁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박스 안에 음식물을 차갑게 보관해서 넣었다면은 그 물건에서 이 내외 온도차 때문에 결로가 생겨서 박스가 젖어서 찢어진 거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스티로폼 상자에 아이스박스하고 같이 넣으셨다고 하니까 아마 상자가 훼손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아마 상자가 파손이 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그런 상황도 주의를 해야겠네요. 자,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모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여기 통장을 개설하는데 50만 명이나 몰렸다고요? 예, 토스뱅크라고 하면 낯설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간편 송금 어플 토스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 토스의 대주주가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핀테크 유니콘 기업인데, 이 비바 리퍼블리카가 만든 인터넷 은행이 토스뱅크입니다. 그리고 토스뱅크가 다음 달 5일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연 2% 금리 입출금 통장 그리고 체크카드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4월 만에 신청자 수가 무려 5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따져보면 시간당 약 7천 명씩 신청을 한 셈입니다. 일단 토스뱅크 통장은요, 수시 입출금 통장인데 가입 기간이나 예치 금액, 거래 실적 등 별도의 조건 없이 연 2% 금리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 입출금 통장 금리가 지금 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체크카드도 커피, 패스트푸드, 편의점, 택시, 대중교통 등 5대 가맹점에서 사용하면요, 매달 최대 46,5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네. 송금 수수료, 국내외 ATM 입출금 수수료는 무제한 무료라는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 후발주자가 이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기존의 카카오뱅크, K뱅크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형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토스뱅크의 등장으로 인터넷 은행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뱅크 그리고 1호 인터넷 은행인 K뱅크와의 3파전, 말하자면 인터넷 은행 삼국지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판도를 얼마나 뒤흔들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건데요. 토스뱅크는 일단 K뱅크하고 2위 경쟁을 치열하게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출범 직후에는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처럼 최저금리를 내세워서 개인 신용대출 부문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토스뱅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시범적으로 선보였는데 그때도 금리가 연 2.5%로 금융권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달 말 선보일 토스뱅크의 대출 상품 최저금리도 고신용자의 경우 연 2.5%로 결정될 전망이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갓 출범하는 신생은행이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에서도 한동안 예외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보니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스앱 이용자만 해도 2천만 명이기 때문에 이들만 놓치지 않아도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서 빌라로 눈길 돌린 분들 많으신데 자칫하면은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다. 일단 현금 청산이 뭔가요? 현금 청산은요, 빌라를 샀는데 만일 그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지난 6월 29일 이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 현금 청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6월 29일 이후에 등기가 이뤄진 주택은 아무리 정부 사업지로 결정이 되어도 공공사업자한테서 감정 평가 금액을 받고 집을 넘겨야 하는 거죠. 이걸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서 그 지역을 피해 빌라를 매수하면 좋겠지만 예측 가능성은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을 합쳐 전국의 283곳 지역을 우선사업 추진 검토구역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그때 구체적인 지역까지 공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투기를 막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요 선의의 피해자들 구제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첫 사전 청약 평균 경쟁률 나왔는데 문턱이 높았네요. 예, 최근 LH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지구 4곳에 대한 사전 청약 당첨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21.6대 1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인천 계양 84제곱미터 신청자의 경우는 20년 동안 청약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에 들기도 했습니다. 사전 청약은 일단 말 그대로 본 청약 1, 2년 전에 미리 번호표를 뽑는 거여서 본 청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았던 거고요. 네. 정부가 사전 청약을 추진한 건 2009년 보금자리 주택 분양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게 워낙 패닉 바잉이 심해지다 보니까 청약 시기를 좀 앞당겨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문제는 분양가였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할 때는 2018년, 2019년 가격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분양가도 매입가 기준으로 산정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국토부는 추정 분양가를 현 시세의 60에서 80%로 책정을 했고요.
그런데다가 사전 청약이다 보니 이게 근처 아파트 값이 오르면 실제로 분양가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공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부동산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죠.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여러분은 출근길에 커피 한 잔 이거 루틴이 되신 분들 아마 많으시겠죠? 시인 푸시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커피, 나를 돌리는 검은 석유. 아침마다 쓴 커피 한 잔을 딱 마시고 기계적으로 글을 써서 납품을 했다. 본인의 자서전에 이렇게 써놨더군요. 푸시킨의 부인이 굉장히 그 사치벽이 심해서 본인이 열심히 쓰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커피가 본인 작품 활동의 근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뭐 그렇게 거룩한 얘기 아니더라도 출근길에 정신을 온전히 딱 차리고 쨍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이 커피 한 잔인데요. 커피가 비단 커피만은 아니다. 이게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커피 세계사, 한국가배사의 저자이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길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커피 세계사의 저자이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님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우리 역사 공부하시는 곳이잖아요. 네. 커피 세계사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원래부터 커피 좋아해서 따로 공부하신 거예요? 그렇죠. 취미 활동이 거의 부캐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죠. 제가 들었는데 집에서 커피나무를 무려 한 40여 그루 기르신다고. 네네, 직접. 심지어 커피 콩을 따서 볶아서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네. 수확을 했고요. 아. 커피도 내리고 그리고 네. 커피 체리로 그 차, 카스카라라고 하는 네. 새로운 그 차도 내려서 마실 정도입니다. 야, 우리나라 아파트 베란다에서 여러분 커피나무 재배가 가능하답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사실 아침마다 이제 출근할 때 보면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커피숍이에요. 여기 상암동도 커피숍 밀집 지역인데 우리나라에서 참 커피들 좋아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커피를 들고 다녔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거든요. 언제부터예요? 예, 뭐 한국에서 커피가 일상 음료로 자리 잡기까지는 뭐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그 문헌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소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70년 전 드라마에 등장했던 철종 시대고요. 네. 예, 커피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마셔지기 시작한 것도 철종 12년이니까 1861년 정도입니다. 올해로 160주년이 누가 됐는데 드셨나요? 그 시기에는? 선교사들이 주로 드시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880년대에는 뭐 외국 선교사들, 외교관들, 무역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적어도 서울 주변에서는 커피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음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커피가 신문 광고에 등장한 게 1896년 독립신문입니다. 네. 상상해보면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 자바커피, 모카커피 원두를 파운드당 얼마로 판매하는 광고가 실렸고요. 네. 조선인이 경영하는 디저트 카페, 그러니까 아마 독일식으로 이 빵도 팔면서 네. 함께 커피를 파는 이런 제과점 겸 커피 판매점이 독립신문에 실린 게 1899년 광고입니다. 그리고 뭐 황성신문 등에도 커피 광고가 많이 실렸고요. 네. 심지어는 프랑스인 중에는 1901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던 분은 이 무학재를 넘어서 오는 그 땔감 장수들에게 나무를 흥정을 하면서 커피로 호객행위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커피가 얼만큼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박용남이라고, 이분은 그 소설가 박태원 씨,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의 숙부입니다. 이분이 쓴 그 가정구급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두통 환자들에게 처방으로 이 따뜻한 커피차를 마시게 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그 당시 이 책에 보면 대부분 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도 이미 사람들이 두통이 있을 때 마실 만한 그런 일상적인 음료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커피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끽다점이라고 하는 초기 그 다방이 출현한 시점부터. 끽다점이요. 네네. 끽 먹을 끽. 네네. 마실 다는 먹을 차다자일 끽. 거고. 네네. 상점의 점자면은 차를 만끽하는 가게, 지금의 카페 같은 곳인데 가격이 비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아주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물가와 비교해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 끽다점이 처음 생겼던 곳이 지금의 서울역, 당시는 남대문역이었는데 남대문역의 대합실에 생겼거든요. 네. 뭐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 의학박물관 건물인 그 당시 대한의전 본관 건물이 준공되던 1908년에 그 준공식 기념으로 그곳에 또 끽다점이 문을 열었는데, 뭐 병원을 출입하는 분들 그리고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마실 수 있는 수준이었었고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가 이제 그 접대하는 사람들, 어린 남자들을 부르는 이름이 뽀이. 예, 뽀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이제 이 끽다점에서 접대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자 여성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붙일 게 없어서 뽀이는 남자인데 걸로 여자들이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엿보이. 엿보이. 예, 엿보이였습니다. 이게 이제 근대적인 직업이 생기면서 대부분 남성들이 직업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새로 진입했을 때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어려우니까 앞에 무조건 여자를 넣어서 여선생, 여검사, 그리고 심지어는 엿보이까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등장을 하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니 기존에 그들을 부르던 말에 여자라는 식별을 하기 시작했군요. 1911년에 조선 최초의 카페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 네, 재미있습니다. 카페 타이거였는데요. 호랑이 카페. 네, 호랑이 카페입니다. 일본과 같은 해에 최초의 카페가 생겼습니다. 1911년에. 근데 일본의 최초의 카페가 한 두세 개가 생겼는데 그중에 하나가 카페 라이언 사자였거든요. 사자 카페. 근데 서울 남대문 주변에 생긴 카페는 호랑이 카페 타이거였었습니다. 왠지 호랑이가 더 센 것 같은 느낌은 제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아닌 거죠. 지금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유니폼에 호랑이들,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를 유난히 좋아하긴 하죠. 그러고 보면은 그 어릴 때 읽었던 책이나 재미있게 읽었던 그 책들 보면 고종황제가 유난히 이 양탕국 커피를 즐겨 드셨다 이런 기록도 기억이 나네요. 예, 뭐 고종황제께서는 커피를 즐겨 드셨고, 그리고 창덕궁 그 주방에 가보면 와플 기계 시설도 있었으니까. 와플이요? 예, 와플을 드시면서 제대로 드셨군요. 그렇죠. 옆에 또 커피도 같이 하시는 뭐 미식가다운 모습을 보인 모던 미식가의 뭐 상징 뭐 이와 같은 근대적인 인물이 고종이셨죠. 그래요. 트렌드 세터이셨다 이런 얘기도 알려져 있고, 한간에 그 일제시대 때 왜곡됐던 역사와 달리 굉장히 그 주체성이 있는 군주였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가베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베만 시종을 드는 여종이 있었다 이런 기록도 봤는데, 가베가 커피를 풀어서 쓰는 말입니까? 그렇죠. 한자어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가베차, 가비차 뭐 등등 몇 가지로 불렸는데 한자를 그대로 음의역한 거죠. 그래요. 지금 천서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소연 씨가 등장한 요 고종황제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도 제가 본 기억이 나네요. 네네네. 고종황제를 그래서 이 커피를 통해서 독살하려고 하는 그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일화도 있죠. 예, 굉장히 그 한국에서 커피와 관련돼서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1898년 9월 요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고종황제는 항상 커피를 드셨는데, 그날도 이제 그 황태자, 훗날 순종이 된 황태자와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이 고종은 커피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커피 잔을 입에 가져가자마자 좀 냄새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서 살짝 마시고 내려놨는데 네. 황태자는 커피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어서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커피 마시는 것하고 비슷하죠. 모르는 사람들 꿀꺽꿀꺽 마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바로 고종 황제께서는 구토를 했는데 이 황태자는 쓰러졌습니다. 뭐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이제 친러파가 좀 물러나고 네. 친일파가 많이 등장한 상황,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친러파였던 그 김홍육이라고 하는 러시아 통역관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네. 또 당시에 그 뇌물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고 해서 재판을 받고 유배를 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 황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꾀해서 커피에 그 마약, 그러니까 아편을 다량을 넣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자마자 독립신문을 비롯해서 모든 신문에서 매일매일 대서특필을 하고 온갖 상소는 다 올라오고 대중집회가 이어지고 대중집회 내용은 뭐 서양 음식 기피하라는 얘기서부터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 마약을 전달했던 부인에 대한 뭐 그 벌을 주자는 주장도 네.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커피의 존재가 이제 거의 조선 사람 전체에게 알려졌다고 할 수가 있죠. 알려지면서 나쁜 것 이런 의미도 함께 부여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그 역사를 거쳐 들어온 커피를 328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커피를 사람들이 많이 마시게 된 그 계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 부대 통해서 커피 접했을 때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이미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1930년대에 정말 많은 다방이 만들어지고 그 뭐 일본 유학생 출신이라든지 좀 공부한 인텔리들 사이에서도 커피 창업 붐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커피 음용은 1930년대 전후에서 대중화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잦은 전쟁, 네. 가난 등등으로 커피가 유행이 잠시 좀 멈췄다가 1950년대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 부대를 통해서 많은 인스턴트 커피가 시중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미군 부대를 통해서 나온 인스턴트 커피를 파는 이 다방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등장했던 다방 중에 유명한 것이 뭐 명동에 있었던 돌체 다방 거기에는 백건우 씨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 DJ 오라버님들이 도끼빗 꽂고 있었던 그런 카페인가요? 예, 그 도끼빗은 그거보다 조금 도끼빗은 아직 등장하기 전이죠. 네, 등장하기 전이죠. 백건우 씨라고 하면은 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듣기 위해서 들렸던 곳이 이제 명동에 있던 돌체 다방이고 그다음에는 대학로에 지금도 있습니다. 항림다방이라고 그렇죠. 하는 젊은이들의 그 네. 성지와 같은 것도 1950년대에 만들어진 다방이죠. 1950년대부터 시작된 다방 열풍이 이제 60년대, 70년대로 이어지는데 이 도끼빗을 꽂은 그 DJ 오빠 네. 드라마,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대체적으로 1970년대 통기타 메고 청바지 입을 때부터군요. 그렇죠. 특히 장발. 네. 예, 이 손님들이 신청하는 신청곡 딱 틀어주고 음악 나가는 동안에 잠시 일어나서 도끼빗으로 뭐지 네. 한번 아니 예, 그 오라버니들은 그 독특한 말투가 있어요. 그 DJ들은 DJ 학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 나중에 떡볶이집에도 DJ가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커피가 이렇게 1970년대 이후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저만해도 한 2-3잔씩 마시게 되거든요. 네. 우리 커피 일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까? 예, 뭐 그런 계기 중에 하나는 아마도 세계 커피 역사에서 자랑할 만한 발명인 바로 그 봉지 커피, 믹스 커피의 커피 믹스. 발명이죠. 예, 커피 믹스의 네. 발명이 1976년에 국내 업체 동서식품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물론 그 직전에 이제 식물성 그 커피 크림인 프리마라는 것도 발명을 했기 때문에 이 프리마와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을 적당량 넣은 이 커피 믹스가 발명된 1976년
이 혁신적인 제품 때문에 뭐 한국의 커피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것은 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빨리빨리 문화 뭐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방 네. 가면은 이제 셋둘둘 이렇게 네네. 타서 마시곤 하였는데 그거는 좀 단가가 비싸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커피 믹스라는 게 사실 기가 막힌 조합이잖아요. 대단하죠. 커피 믹스는 이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있고 저도 시골에서 왔지만 요게 인기를 끈 다음부터는 손님이 온다. 커피를 대접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네. 시장이건 그런 곳에서도 그 정신을 확 들게 해주는 그 비음료하고 요거하고 참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학교에도 커피 자판기 다 있었고요. 길에 그렇죠. 커피 자판기가 참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예.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초등학교에도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예요? 네, 왜냐하면 아 선생님용? 선생님들이 마시고 어린이들은 율무차, 우유 뽑아 먹고. 예, 율무차 같은 거 마시고. 그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었는데 네네. 50원 그쵸? 네네.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들이 그런데 한국의 커피 산업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는 이유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카페 문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책을 제가 집필하면서도 외국의 유명한 그 커피 전문가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한 편인데 이 코로나 19가 끝나고 나면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카페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한국에는 그야말로 이색 카페라고 불리는 독특한 유형의 카페의 천국이죠. 뭐 들어보셨겠지만 고양이 카페, 네. 뭐 사주 카페, 만화 카페, 키즈 사주 카페 이런 건 들어봤는데 승마 카페, 승마 카페요. 또 있고 조교 카페. 승마 카페는 뭐예요? 그건 예, 저도 승마와 커피를 같이 즐기는 공간입니다. 설마 말을 타면서 커피를? 지난- 그건 위험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뭐 아무 카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 있습니다.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죠. 데이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너구리 카페, 뭐 네. 파충류 카페 이런 카페까지 생겼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일상 생활의 모습을 커피와 연결을 시키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카페들이 정말 많습니다. 테마가 있는 카페도 많고 사실 커피 자체의 종류가 많고 굉장히 맛있기도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들도 아주 유행인데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시장이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커피 수입 시장만은 계속 커왔다고 하는데 커피 종류, 관련 상품 이런 것들도 나날이 뭐 다양해지고 시장이 커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 코로나19 사태 직후 그러니까 지난해 전반기의 모습은 세계 커피 시장에서 아주 충격적이었거든요. 대부분 커피 수입량을 줄이는 게 일반적인 그쵸. 경향인데 예외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심지어 작년 전반기에 커피 수입량이 6%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한국이 커피를 수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그 커피 수입 상위 국가들은 감소하든지 아니면 답보 상태였는데 한국만 증가를 했는데 왜 그래요, 우리?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네. 한국인들이 커피를 정말 좋아하고 특히 다양한 커피 맛을 찾는 이 수준으로 이 커피 미각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커피, 새로운 품종의 커피, 새로운 맛의 커피를 찾아서 세계를 다니는 그런 많은 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새로운 커피를 많이 수입을 해오고 결국은, 새로운 커피를 마셔서 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네. 정신적인 위안 뭐 이런 걸 받고자 하는 욕구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바람에 지난해 한국은 네. 좀 보기 드물게 이 커피 수입이 팬데믹 속에서 증가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맛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구매력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제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호식품에 아주 산미가 있는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고소한 맛으로 드릴까요? 이 정도는 이제 동네 카페에서도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얘기가 됐는데 자,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자료도 가져오셨어요. 현재 커피 시장 규모가 2018년에 7조 원을 돌파했고 개인 카페까지 포함하면 대략 12조 원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장이 이 정도인데 요 매일매일 생긴다. 이러다가 언제 커피 시장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벌써 뭐 카페 위기설이나 커피 산업 위기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더 됐지만 한 번도 이 카페의 숫자가 실질적인 감소를 보이는 해는 없습니다. 매년 5% 6% 정도씩 증가를 해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인들이 커피를 과거에는 뭐 가성비 중심으로 가격 등등을 따지고 마셨다면 요즘은 거의 맛 중심으로 커피를 마시고 커피가 거의 생활이 됐습니다. 이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네. 그 국제적으로 공인된 아주 최상급의 커피가 한국의 카페나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스페셜하지 않은 일반적인 커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시장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맛의 커피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그 베리에이션 음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런 것에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카페가 생기는데 최근에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많이 생긴 스터디 카페 같은 게 한국의 교육열과 결합된 카페 문화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해 가는 걸 보면 교수님은 커피는 무한하다. 앞으로도 성장할 거다. 이쪽에 한 표를 던지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커피 세계사 한국가베사의 저자이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길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7934님. 시골에서 커피 월남 다녀온 우리 동네 삼촌통에서 난생 처음 마셔봤네요. 가마솥에 물 끓여서 온 가족이 대접에 한 사발씩 마시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는데 저도 요거 봤습니다. 이 PX에서 일하시던 분이 가져와서 이 한 대접 끓여서 드시고 다 같이 밤에 못 주무셨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번에는 이 시골 여행, 역사 여행에서 확 첨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걸 첨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돈 내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현찰 오가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BNPL이라는 결제 방식으로 일단 사, 돈은 나중에 받을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기존 핀테크는 물론 아마존, 애플, 국내에서 네이버도 여기 참여를 했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소비자들에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단점은 없는지 중앙일보 홍지유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BNPL 어떤 겁니까? 네, 나중에 결제한다는 뜻이고요. Buy Now, Pay Later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BNPL 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먼저 가맹점에 대금 전액을 지불하면 소비자는 나중에 천천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한 후지불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는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신용등급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허들이 있고 또 할부 결제를 하면 할부 이자도 내야 합니다. 반면 BNPL은 성인이라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할부 이자나 수수료를 내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도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 증빙이 필요가 없다는 점, 이런 점이 다른 점입니다. 또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 BNPL 업체한테 영업일 이후 한 3일 정도가 지나면 그 판매 대금을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팔면 대금을 받는데 최장 30일, 길면 6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이제 현금을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할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익숙한 판매 방식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할부 이자를 안 받는다 하면은 어떻게 수익을 남기죠? 네. 소비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지만 대신 가맹점 수수료가 비쌉니다. 보통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액의 5에서 6% 정도의 수수료, 상당한 수수료죠. 이 정도를 받는다고 하고 미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보통 2에서 3% 정도거든요. 비싸네요. 네, 거의 2배 정도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또 이제 소비자에게는 대체로 BNPL 업체들이 수수료를 물리지 않지만 만약에 대금 납부 일자가 연체되면 소비자에게도 연체료를 받습니다. 지금 보면
BNPL 서비스 MZ 세대한테 MZ 세대들이 특히 좋아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도가 낮고 당장은 지금 뭐 카드 같은 거 이용하기 힘드니까 그럴 테지만 기존의 핀테크 업체들은 물론 아마존, 애플 뭐 이런 회사들도 이 BNPL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빅테크들이 BNPL과 손을 잡으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지난 8월 말에 미국의 유명한 BNPL 업체죠. 어펌이라는 회사와 제휴를 맺는다고 발표를 했고요. 애플은 아예 애플페이 레이터라는 서비스를 직접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전체 소매업체의 85%가 애플페이 결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BNPL에 진출을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은 어때요? 네,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고요. 쿠팡이 나중결제라는 이름으로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5월부터 원래 한도가 3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50만 원으로 높였고요. 또 원래 국내 규정상은 신용카드 업자만 후불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제 판매하는 상품 중에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일부 상품에 한해서만 후불결제를 허용한다 하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신용공여가 가능해졌고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업자가 아닌데도 후불결제를 할 수 있는 문을 일부 열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부터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에서 대략 30만 원 정도 한도로 후불 결제를 시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국은 워낙 신용카드 사용률이 이미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해외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허들 자체가 미국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네. 또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서 어떤 BNPL이 해외만큼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BNPL이라는 게 결국은 뭐 나중 결제건 후불 결제건 BNPL이건 한국말로 두 글자로 줄이면 외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상을 한다는 거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외상 결제를 연체를 해서 어떤 그 손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클라르나라는 이름의 BNPL 업체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활성 유저가 무려 9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클라르나에서 올 상반기 순손실이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또 호주의 BNPL인 애프터페이도 불과 1년 사이에 순손실이 6배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외상을 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대출 상품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주의 그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취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젊은 층의 과소비와 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일단 물건을 안기고 나중에 어떻게 갚을지는 소비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 편리한 서비스인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되나요, 앞뒤가? 여행도 요즘에 보니까 여행을 일단 가세요. 돈은 나중에 받을게요. 이런 상품까지 등장을 했던데 왜 그러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홍지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까요?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증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0.5% 내외의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제 상승폭이 컸던 철강 금속 업종이 좀 부진한 반면에 은행이라든지 운수 장부, 그러니까 자동차, 건설, 통신, 반도체 이런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오후 시장에 우리 뭐 주의해야 될 거 있을까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른 움직임이 뚜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2,300계약 정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새로운 제품 발표라든지 주요 변수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이 정도 선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 추석 때까지 바줄로 꽁꽁 묶어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녹용 세트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소 잃고 뇌 약한 고침님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청취자들은 진짜 장난꾸러기들이 진짜 많으세요. 제가 기억하는 아이디들 있거든요. 달려야 하니님도 계시고, 이게 다 저희 세대 그 농담들인데 요거 참 제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 2899님, 저희 가게는 믹스커피 시원하게 타서 얼음 넣어서 500원에 파는데 제일 잘 나갑니다. 1000원짜리도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물론 있어요 하셨는데 장사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내일 올게요. 발전.